이제 본감을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주요 상담. 오늘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좀 타이틀을 좀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상담 심리학이라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주요 뭐로 고쳤다고요? 이걸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주요 색채가 들어가서요. 색채, 예, 심리, 그죠? 이게 분석이라 할까 진단이라 할까 이런 생각 고민했는데, 요거를 가지고 그냥 할 때는 요거를 사람의 자격 개념에 말할 때는 분석 상담사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때는 이제 분석 상담사 이렇게 표현되는데, 요거는 그래서 진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이라는 거는 문자로 뭡니까? 정밀하게 캐치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잖아요. 분석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걸 규명하고 이거잖아요. 근데 진단이라는 거는 그것 플러스 뭐죠? 판단을 해서 알려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보다는 진단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이런 뭡니까? 상담하게 더 가깝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색채 심리 진단학이다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럼 여기 반드시 하나가 들어가야 되겠죠. 뭐죠? 예, 주역입니다. 이거는 엔진이 주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역 색채 심리 진단학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정립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걸 좀 더 진화를 시켜서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하는 사람을 그럼 뭐라 할까를 이제 여러분들은 뭐라고 표현을 할까? 그럴 때 그걸 뭐냐면 주역을 넣든 안 넣든, 그죠? 그러니까 추진다면 그러니까 플레이밍을 한다면은 주역 색채, 그죠? 색채 심리 이까지는 여기는 무조건 색채 심리라는 말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역 색채 심리, 예, 분석 상담사 이렇게 명칭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1급이 있고, 그죠? 2급이 있고, 3급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끌고 가려면 지도자 과정, 마스터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 과정으로 이렇게 끌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속칭이 그러니까 어디인 것이죠? 어디에 있는 거죠? 대학원의 과정은 2급으로 이렇게 마스터 했다라면 이번 과정을 통해서 뭐까지 올라간다는 것이죠? 1급까지 올라가는데 나는 가급적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교강사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지도자 과정까지 가는데, 원래 여기에 학제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플러스 1이라고 한 달 더 들어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난 항상 저겁니다.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하는 게 좋아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걸 넉 달에 한번 막 짜배기를 해서 몇 달의 과정에 한번 끝내는 보겠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이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거를 비교 대응하는 툴이 있어요. 그거를 중국에서는 도쿄란다. 중국의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대해서는 그거를 교재로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두껍죠. 네, 이거는 주역 활단 대전이라는 이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냐면은 협소사범대학이라는 데서는 이게 교재로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중국이라는 데에서는, 중국은 술수적 주역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거기는 분서경유 이후부터 주역은 그런 것을 다 배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수리학에 대해서 이론적,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깊게 고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박사들 막 연구를 합니다. 다만 이걸 점술화 시키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대만이나 홍콩은 어떨까요? 너무 지나쳐도, 거기는 완전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죠. 거기는 그냥 주역하면 그냥 점이에요. 근데 대륙은 이런 식으로 완전히 교육화가 됐어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게 지금 대륙에서도, 중국 대륙에서, 본토에서도 요거는 사실은 실용주역이에요. 실용주역인데 이거는 누구 것을 말하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고도탄상이라는 분이 있어요. 뭐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놓는 것도 좋아요. 고도탄상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일본 사람입니다. 참으로 묘하지요. 이 술수역의 발전상을 보면은 중국에서 이게 거의가 이렇게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것이 건너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일본으로 가서 활성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어른이 그러니까 고도탄상이 평생을 이 주역 역단을 했는데 스스로 고백하기를 한 번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한 번 틀린 거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그게 맞은 것으로 판명이 나요. 그럼 어떻게 된 것이죠? 자기가 쓴 글에서는 한 번 틀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 번도 틀린 바가 없죠.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우리 한국과 관련해서 무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이도 히로부미, 그다음에 이등방문이죠. 이등방문이 안 지사한테 안중근 지사한테 총격을 당하잖아요. 그걸 가기 전에 여기는 그러니까 이분은 중국에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분은 어떤 정도의 지위냐면 거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분한테 다 국가든 뭐 정치든 뭐든 다 이분한테 다 물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죠. 그러니까 중국에는 여러분들 아다시피 소강절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강절 선생이 내나 그와 같은 분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소강절 선생 이후에는 그런 술수대가가 없었어요. 중국에는 끊어졌어요. 끊어졌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일본에서 고도탄상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서구에서는 누구로 나온다고요? 칼륨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또 끊겨버렸어요. 맥이. 그러다가 언제? 21세기에 나타나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지 알아요? 한국에서 나타나요. 네, 한국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 고도탄상이 보면은 여기 다 나옵니다. 이제 묻지요. 이번에 조선을 가려고 하는데 나의 미래가 궁금하니 찾아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때 이 고도탄상은 그래도 가지 말라. 죽는다. 가지 말라 죽는다. 그러면서 더 놀란 게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이 안중근이라는 것도 이름을 나와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근데 안중근 이렇게는 아닌데 파자를 하면은 그게 안중근이에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게 그 양반은 그게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 운명이 그 사람 안 가면 안 죽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그런데 그리고 실제로 안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명심 때문에 자기가 그죠? 자기는 이 정보를 한 저거잖아요. 근데 가서 한번 빵판에도 우유 먹고 연도에서 이 손담을 흔들어 보고 싶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딱 가는데 여기서 딱 내리자마자 누구한테? 누구한테 빠방 해가 죽어버리고. 네, 죽은 거예요. 놀랍죠? 여기 다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한국과 관련해서 무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박영효라고 아십니까? 누구죠? 근현대의 누구죠? 태극, 그죠? 그러니까 뭐죠, 이 양반이? 개혁파죠? 개혁파죠, 박영효.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일본에서 이 사람 집안의 문화에 있었어요. 이 사람 문화에 있어요. 여기 다 나옵니다. 한국의 제자인 박영효가 이제 조선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게 물었다. 그때 당시 들어가면은 다 숙청이 될 것이다, 죽을 것이라고 파다했다. 당연하잖아요. 이 나라를 어떻게 배신하고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는 민초사에서는 그 개혁을 하자는 게 그게 옳다 그러다를 일단 떠나서 정권 차원에서는 이거는 정말 제거돼야 될 대상이었겠죠. 그런데 이 양반은 딱 그래서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라. 근데 더 놀라운 건 들어가면은 대신의 자리, 우리말로 하면 장관이야. 그 나라 쪽인데 대신의 자리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그래요. 남들 다 오면 죽는다 했는데 이 양반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들어와서 보면은 다 죽는다 그랬어. 실제 그랬는데
놀랍게도 딜이 일어나. 황제랑 우리 왕이랑 딜이 일어나가지고 뭐가 돼 이 사람이? 일본을 움직이는 하나의 그걸로 쓰기 위해서 이 사람이 대신 자리를 올라요. 실제 죽어야 되는 사람을 대신으로 가요. 놀랍죠? 그게 여기 보면은 우리 한국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실제 사례들이 양말. 근데 이거는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때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 양반의 모든 점사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전에 학교에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점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익혀보면 안 됩니다. 점이라는 말이 요걸 파자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점, 요거 더하기, 그죠? 입구예요. 요거는 뭐냐면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헤아린. 어떻게 헤아리냐면 아주 정밀하게, 초정밀하게 이렇게 헤아린다는 뜻이 있어요. 헤아린다. 요거는 뭐죠? 헤아려서 뭐 한다는 거죠?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 점이라는 단어가 요즘의 단어로는 이게 뭐라고요? 과학이라는 단어예요. 과학. 그러니까 천문, 지리 이런 거 다 헤아려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그 시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지금 이건 사이언스예요. 요즘 말로 현대어로 이게 과학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게 그래서 내가 수시로 점이라는 단어를 가끔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때는 여러분들은 그거를 속화되어 있는 어떤 그 점술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언스 표현을 저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머리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길 바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점술적 표현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이언스 무슨 말인지 그렇게 표현되는 단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고도탄상은 중국에서는 이걸 전부 다 이렇게 표별로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는 일본 말이 아니고 뭐라고요? 중국 원서예요. 중국 원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게 어떻게 읽히느냐면 하얀 거는 종이고 이게 까만 거 아니야 이거는. 그래.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나는 이제 이게 왜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하느냐면 이게 응용예라는 거예요. 여기 전부 다 효별로 2개씩의 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응용 사례가 있으니까 이분은 요때 요런 걸 질문을 누군가에 받았구나. 받았는데 이것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판단을 했구나 라는 걸 알면 여러분들이 그걸 읽으면 어때요? 좀 정도가 아니라 응용료가 있으니까 굉장히 활용도가 어떨까요? 이게 바로 지도자급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는 1급 여러분들 과정이 저는 애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1급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1급 과정을 아쉽지만 나는 이걸 지도자 과정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나 어디 가나 강의를 하도록 나는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은 좀 더 나아가야 된다. 뭘로? 지도자급으로 끌어올려야 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거를 내가 플러스 1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4에서 끝내고 싶다. 그럼 끝나면 돼요. 나는 항상 합이다. 거기에 한두 명이라도 나는 뭐 거기까지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나는 그걸 하겠다라는 것이. 그게 플러스 1 과정이에요. 그거를 하게 되면 어떤 게 달라지느냐 하면은 응용력이 더 넓어지는 것이죠. 응용력이 더 넓어진다. 그래서 거기까지 그러니까 간다라는 거고. 그래서 다시 이걸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중국 현재 대륙에서도 이제 끝나고 하면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대륙에서도 현재 대학에서는 또는 대학원에서는 실용주역을 뭐 하고 있다? 교재로까지 해서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현재는 이게 대학원에서는 이렇게 실용주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도 이렇게 현재 교재로서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대륙도 많이 어떤 변화를 갖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뭐지요? 거기
대만이나 이런 홍콩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이거보다 완전히 더 속화된 그러니까 점수를 넣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역을 굉장히 그 뭐 길거리 학문 정도로 만들어버렸다, 하락시켰다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제대로 해가지고요, 뭡니까 심리학이라는 옷을 입혔지만 그것은 엔진은 뭐라고요? 주역이라는 걸 꼭 이해를 하시고 상담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꼭 당부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이걸 다시 들어가면 우선 이제 주역 색채심리 진단학이라고 이렇게 어떤 학명을 정하겠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자격사들을 색채심리 분석 상담사다 이렇게 명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주역을 뭐 길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색채심리 분석 상담사 이렇게 분석 상담사, 심리 분석 상담사 더 줄이면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다 한번 옛날에 대학원에서 한번 봤던 것이죠. 자, 그대로 기억나시죠? 네, 그래요. 자, 개요입니다. 여러분들 나눠줬던 유인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유인물들을 보면서 우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양학의 시본인 주역과 그죠? 서양학의 심리학을 통섭한 학제간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그러니까 주역 색채 주역 색채 심리 진단학이 라는 학제 실무 상담론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이게 가장 그 중요한 이슈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이걸로 근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제 박사학위 논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 제가 앞에 여러분들 성함과 도장을 찍어서 사인해서 달라하시는 분들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가져가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또 달라고 이제 또 저렇게 그러니까. 또 달라고 하면 안 되지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좋더라 받아라. 아 그랬어요? 자, 그럼 요 나머지는 개요는 이미 제가 말했던 말에 다 포함되어 있고, 요는 여러분들 나눠준 것들이 유인물을 정독해서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요것은 이제 이거는 대학원에서 설명할 때 이제 그 과정이 2급사고 지금 현재는 뭐죠? 1급사 플러스 이제 지도자 과정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거 참고로 요거는 모든 건 이거는 세 개 있나요 없나요? 무의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특허를 출원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또 뭐 저작권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만, 그죠? 이수자에게만 이거를 뭐를 교환을 사용권이죠. 대한 사용권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쓰셔도 좋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저자명이 동양버섯 답은 김성수 저 해놨잖아요. 네.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김진석. 김진호? 네. 응? 공정. 공정. 그렇죠. 이렇게 여기에 공저라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본인들의 뭐가 되는 것이죠? 저명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학교나 또는 심지어 평생교육원에도 가면 첫째 묻는 게 뭔지 아세요? 책이냐? 교인 교환이 있느냐, 책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없다 그러면은 있는 사람한테는 다 아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때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네,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출을 해서 이걸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죠? 하겠다라는 거. 이건 엄청난 네. 이건 어마무시한 네. 거죠. 맞죠? 이렇게 막 하염없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공저권을 드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저권이면 여러분들의 제자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책값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말해야 된다. 넉넉하게 받기를 바래요. 왜 이건 없는 거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한번 다 지난 시간에 개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던 분들이고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의 교환을 통해서 정독해서 한번 읽어봐라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글자적인 부분, 단력이라고 했습니다. 단력이라는 것은 요거는 판단을 약자로 쓸게요.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뭐를? 예, 주역을. 그러니까 주역을 뭐예요? 판단한다라는 뜻. 그래가지고 우리는 단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단력 방식인데 이게 쉽게 말하자면은 주역을 그죠? 주역을 색상에다가 입혀서 괴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색상괴라고 명명했고요. 그죠? 그 색상괴를 통해서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을 뭘 근저에서 판단한다고요? 주역에 의해서 판단하는. 그래서 이걸 단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나오는데요.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 세계, 심리생리, 병리적, 정서나 감정이나 환경이나 등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면 세계 등의 가변적인 변화를 그러니까 가변적, 계속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변적인 변화를 주역의 작괴법으로서 추적 진단하게 되는데 이를 색상괴라 명명하였다라는 거예요. 색상괴라. 가령 여기서 한번 보면 예시를 보면 이거 무슨 색깔이죠? 주황색. 네, 주황색이군요. 근데 이제 주황색인데 요런 개념류의 괴색으로서는 이걸 마젠타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마젠타. 얘는요? 그린이요. 얘는요? 블루 또는 시안으로 보이는데 시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색채들을 사람의 내면 세계에 있는 걸 끌어낸다라는 것이죠. 그걸 뭐야? 인출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끌어내서 이거를 뭐예요? 작괴를 주역의 작괴법으로서 괴상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색상괴라 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걸 먼저 1번, 9번에서 보면 이게 M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니까 뭐죠? G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되는 게 뭐냐면 MG다라고 이게 본괴예요. 이걸 주역의 괴상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은 마젠타는 뭐죠? 리죠. 그죠? 리고 지금 여러분들 머리에서 안 떠올라도 뭐 아무 상관없고요. 왜? 지금 떠오르지 않아야 다시 복습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우리 김 박사만 다 이해하면 다 끝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리이고 G는 뭐죠? 방금 아까 했었죠? 예, 뭐였죠? 감수였죠. 감수. 그럼 뭐죠? 화수, 미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색깔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득할 수 있는 걸 주역의 괴로서 읽어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뭐다? 색상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이미 개론에서 다 한 번씩 설명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쭉 한번 읽어보죠. 그러면 색채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수많은 생명을 이어오면서 색과 함께 진화를 거듭하고 그것을 통해 더욱 잘 쓰기 위한 지혜의 발달이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된다. 이는 칼융의 집합 무의식, 집단 무의식이라고 표현하죠. 집단 무의식과 같이 유전된 DNA와 같다 하였다. 여기서 집합 무의식 또는 집단 무의식이 우리말로 쉽게 풀면 무슨 뜻이죠? 집단 무의식이 어떤 걸까요?
뭐 그러니까 소위 집단 무의식이니까 한 전태를 다 모아먹고 하나 최면술 이런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 그냥 쉽게 말 일본이 미워지는 문화적인 문화. 네. 쉽게 말하면 집단 무의식이라는 말은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재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재된 환경이라는 거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일본 사람들을 괜히 우리 후손들도 다 싫어합니다. 이게 뭘까요? DNA적인 거예요. 몸에 실려 있는 겁니다. 체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일종의 하나의 DNA처럼 이렇게 유전되는 유전돼서 전이 되는 그러한 사유체계, 사고체계 이런 거를 우리는 집합무의식 또는 집단무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어려서부터 빨강색이 가지는 화리와 절정, 화라산과 같은 감정, 또 선별이나 안전, 피비, 신호등의 멈춤, 경기장의 레드카드 등의 감정적 상징들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녹아있기 때문에 현재의 내면 세계를 가장 직접화하여 표상되어 인출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기분이 환희가 넘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의 긍정적 신호가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뭘 찍는다고요? 빨간색을 초이스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현재 당면의 뭐다? 내면 세계의 감정이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요. 금속이나 보석은 단순히 희소가치뿐만 아니라 유별나게도 아름답게 빛나는 빛깔색의 귀중함의 의미가 있으며, 그러니까 만약에 석기 시대부터 같으면 돌아가봅니다. 그냥 돌도 잘 윤나게 갈면은 그 시대에 그거 뭐였겠죠? 보석이었겠죠. 그렇죠, 보석이었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순이한테도 뭐예요? 그것도 줄고요. 야, 너 잘 만들었다. 그랬을 겁니다. 너 윤나게 잘 만들었다. 그래, 내가 너한테 시집 갈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상징적인 거예요. 귀중함의 바로 그게 그 빛깔이 갖는 귀중함의 빛깔이라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늘 고이 간직되는 보물과 같이 이미 먼 조상으로부터 습화되어 최적화가 되어 있다. 여러분들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지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미 그 색깔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오는 신경 내면을 서구적인 컬러로서 뭡니까? 표현해서는 맞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게 한 20-30명만 가지고도 표현해보면 다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한번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사람만 대변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조상 대대로 집안에서 가장 귀하게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떠올려 보십시오. 그 가령 물건으로 일단 국한해서 어떤 사상이나 유훈이나 이런 것보다도 어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으로 한번 특정화해 보겠습니다. 자, 그것으로 따졌을 때 그 색깔을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어떤 색깔이지요? 비치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적어보죠. 자, 비치색이라고 이렇게. 옥색. 또 어떤 색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집안에서. 생각이 나지 않는다. 오케이, no pass. 저는 성경책을 어떻게 표시해야 될지 성경책의 색깔을 따지면 되겠죠. 그게 오래된 네, 내려왔군요. 블랙이다. 오케이, 그 블랙. right. 블랙. 그 다음에 밤색이군요. 자, 밤색이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상이? 항아리랑 제기입니다. 굉장히 귀한 것이죠. 아까 비치색이라는 이거는 뭐지요, 구체적으로? 항아리나 도자기군요. 네, 항아리군요. 요거는 이제 블랙이라는 건 요거는 성경책을 상징했던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저 똑같이 항아리 생각하고 있었는데 항아리 똑같이 있어요. 항아리를 같이 했는데 색깔이 뭐예요? 색깔이니까 밤색. 밤색이었군요. 그랬군요. 이거는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그 통계에 굉장히 멀어져 있는 통계이긴 하지만 같은 색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요, 그죠? 그러나 되게 달라요. 항아리도 일단 비치색이라고 표현되고 내 집안에 있는 게 그게 밤색 계열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동등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밤색이었다.
노란색이다. 노란색을 나는 굉장히 집안에 있는 귀한 색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뭐 상징이 뭐죠? 저희 집 족보 중간에 할아버지 갖고 있던 책이 노란색이었어요. 아 그랬군요. 이게 족보책이요. 굉장히 귀한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집에서 귀하다라는 것들이 색깔로 인식되는 게 다 달라 이렇게. 무슨 말인지 다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또. 저도 검은색인데요. 저는 성경책이 아니라 그냥 고서, 책 이런 책을 검정색 내나 블랙인데 책이에요. 책. 이건 책이다라는 그냥 거죠. 일본은 그냥 책. 책이 이제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굉장히 귀하게 집안에 쓰이는 카보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다 다르죠 지금. 가보저 귀한 색이다 카라는 게 지금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노란 밤색. 그죠? 그런데 묘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볼 때 블랙이라는 개념으로의 단순화, 즉 색채로서의 블랙 하면은 블랙으로서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블랙이라는 것이 긍정적 요소와 어떤 부정적 요소로 볼 때 우선 부정적 요소는 어떤 거죠? 장의사, 어둠, 비밀, 죽음, 공포 뭐 이런 등등이 있을 거고요. 긍정적 요소는 어떤 거죠? 권력? 멋짐. 힘? 권력? 권력 좋은 거야? 네. 권력도 뭐 가능하지. 파워, 또 지적. 오케이 맞습니다. 지적인 현상. 깊이 맞습니다. 또 어떤 것들? 그다음에 이럴 때 영도,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 요소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내면 세계를 찍을 때 그러한 뜻으로 설명이 되면은 답이 뭐예요? 안 맞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갖는 주역으로 이렇게 바뀔 때는요. 단순히 블랙이라는 하나의 색채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블랙이라는 색은 이 책은 체의 개념으로 쓰여진다. 하나의 몸체 이걸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뭘로 쓰느냐면 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체용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맞춰서 이거는 하나의 체의 개념이라면 이거는 우리가 뜻을 살피는 거는 용적 개념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서구적 표현식은 체적인 것에서 국한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치원적 수준. 그리고 뭐야 편협적이고 또 그리고 뭐야 굉장히 낮아요 수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용적으로 단계를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이게 뭐야 추역적 방법론밖에 없더라라는 것이. 이해되시죠? 자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지요. 자 그래서 이미 보물같이 이미 먼 조상으로도 습화되어 최적화되어 있다. 이처럼 인류는 생마다 어떤 특별한 생명력과 상징성을 부여하여 인식해 왔기 때문에 이와 동일한 내면 세계를 표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지금 블랙이라고 표현했고 밤색이라고 그랬고 빛이라고 그랬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렇게 표현되지만 그 1차적인 색깔로는 그것으로 얘기되면 전혀 본인이 생각하는 집안에 있는 귀중한 물건으로 생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괴로 만들면 용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비치색으로 표현했던 검정색으로 표현했던 뭐 또는 그 밤색으로 표현했던 그것은 우리 집안에 있는 귀중한 보물로 표현되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로 그것이 역이다. 역. 자. 이것도 한번 개관이니까 한번 읽고 쭉 읽고 가보죠. 특히 색채를 통한 심리적 정서와 그림을 통한 내면 세계 진단 연구가 활발한 것을 바로 이와 같이 색채가 가진 함축성과 습화하여 동화된 같은 쪽으로 변화된 동화된 결과가 미친 영향이 크다 하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표상된 결과는 현재 상태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지 가변적인 미래 상황을 진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게 또한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색채를 보면은 그 색채의 1차 방정식적인 1차원적인 그 색깔을 분석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건 채적인 용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거를 용적인 것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달라집니다. 그것을 하나 얹어서 쉽게 말하면은 거기다가 엔진을 하나 넣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체라는 건 하나의 그냥 멈춰져 있는 자동차와 같다라고 한다면 용이라는 건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엔진도 장착을 하고 기름도 넣고 해서 그 그림 같은 그 차가 움직이지 않던 차가 뭐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걸 그걸 뭐라 용적이다 그래요. 그거를 형이 하학, 뭐 형이 상학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형이 하학이다 형이 상학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뜻은 조금 맥락은 조금 다르겠지만 그렇게 표현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금 이제 확실히 이제 뭔가 이 맥락이 확실히 잡히지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할 때 그것이 갖는 의의와 그것이 갖는 뭐예요? 사실과 어떤 체계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체적인 것을 뭐 용적화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어서 배우게 되겠지만은 자 봅니다. 이게 이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체적으로 표현할 때는 주역으로 볼 때 똑같이 보면 자 일건천부터 한번 여러분들 소리내서 한번 해보죠. 뭐라고요? 일건천, 이태태, 삼리화, 사승대, 오소동, 육강수, 칠건산, 팔곤시. 자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일건천 그죠? 그 다음에 뭐 이태태 그 다음에 삼리화 사진례 오손통 육강수 칠간산 팔곤시. 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이거를 선천팔계라 그래요. 뭐라고요? 선천팔계. 선천팔계 이렇게 나와요. 자, 선천팔계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만 하도 낙서라 그래요. 이걸 하도의 그림이다라고 하고 좀 뒤에 요거를 가지고 오는 선천팔계는 이게 체라 그래요. 체. 뭐라고요? 체라 그래요. 아, 체. 이건 하나의 기본적인 표상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걸 체적인 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변화되는 것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용이라 그래요. 그거는 요거는 선천팔계인데 이거는 하도라 그래요. 뭐라고요? 하도. 나는 계속 끊임없이 뭐를 쓴다고요? 한문으로 쓰고 여러분들은 한글로 쓰면 돼요. 그건 약자예요. 하도라 그래요. 그래서 선천팔계라고 이거는 체라고 표현되고 이거는 하도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어디 몇 페이지에 있다고요? 14페이지. 네, 14쪽을 한번 보십시오. 미리 열어서 보십시오. 14페이지. 14페이지. 아, 거기 있네요. 네. 요걸 보고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요거는 한번 잘 보면 나중에 요거는 이제 그 메인 강좌에서 나올 겁니다. 보면 이거 보면은 요거는 하늘천이죠. 그죠? 요거는요? 땅지. 땅지인데 이게 뭐예요? 요런 곤. 요런 곤 요거는요? 이거는 건. 그러니까 건곤. 예, 건곤이 이렇게 딱 정리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이 건곤이 하늘과 땅이 이렇게 딱 먼저 정의 제자리를 먼저 딱 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후천세계로 가면 후천팔계로 그러니까 낙서로 용체가 아니라 용 쪽으로 가면 이렇게 처음에는 선천에서는 이게 구전 기본 불경에서는 건과 곤이 이렇게 질서를 갖는데 변화에서는 여기가 뭐가 화가 되고 여기가 뭐 수가 되고 이게 바뀌어요. 이렇게 이제 개념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그런데 여기는 수화가 이렇게 와 있어요. 이렇게 수화가 이렇게 수와 화와 수가 옆으로 있어요. 나중에 되면 이게 얘네들이 어떻게 선다고요? 이렇게 돌았어요. 돌아서서 얘네가 위로 올라가요. 얘가 밑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이게 돌아가요. 그때 용적으로 쓸 때는 그렇게 바뀐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짝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얘라 그러고 얘랑 뭐
얘랑 짝을 이뤄요. 그 다음에 뭐, 요 태라는 것과 뭐, 간이라는 것. 얘랑 뭘 한다? 이렇게 또 짝을 이루어요. 그래서 건과 권이 천지가 건과 권이 정위한다. 제자리에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를 하게 되고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뭐야? 택, 산이 택과 태역과 산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요거는 이제 태, 요거는 산, 간산. 이게, 예, 그렇죠. 그래서 태와 산이 뭐한다? 통기한다. 통기. 서로가 통한다. 기운이 통한다. 이렇게 이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통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화와 수 또는 수와 화. 화수, 수화가 불상사. 그래, 불상사. 여기서 불상사라는 말은 서로 다투지 않는다. 서로 쏘지 않는다. 서로 다투지 않는다. 그다음 또 하나가 남죠. 뭐죠? 여기 있네. 그죠? 이게 뇌와 풍. 그죠? 이렇게 뭐야? 풍과 바람과 뇌와 뭐가? 풍이 또한 얘네들이 하나로 기운으로 이렇게 하나의 기운으로 같은 기운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체의 구조다. 이게 체 구조. 근데 이것이 변화가 될 때는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니까 요걸 다시 한번 보면은 봐요. 요렇게 그대로 가요. 자, 일건천 한번 해보죠. 일건천, 이태태, 삼리와 사진내 올라가요. 어디로? 오선풍, 육간수, 칠간산, 8번지죠. 색깔을 바꿔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 이렇게. 자,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진내 올라가서 어디로? 오선풍, 육간수, 칠간산, 8번지. 자, 어떤 그림이 나타났죠? 태극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태극의 모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걸 또 이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체라 그랬잖아요. 얘가 체인데 얘는 다시 뭘로? 용으로 바뀐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건 이제 아까 그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를 보면 얘는 1, 2, 3, 4, 5, 6, 7, 8, 9.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8괴가 9단계로 궁이 나누어지는데 요거는 5는 중궁이기 때문에 얘는 괴를 갖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보면 아까 여기가 뭐가 되냐면 요게 글자가 바뀌어요. 아까는 1건 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천이 아니고 이거는 뭐가 된다고? 이거는 수가 돼요. 아하. 그러니까 1이라는 게 그러니까 건이라고 선천에서는 이걸 건이라 하고 후천에서는 감수. 수가 1이라는 숫자가 돼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용도적으로 쓸 때는 원래 1이라는 숫자를 채적으로 쓸 때는 건이었는데 용도적으로 쓸 때는 뭐가 된다고? 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이런 아까 자, 이해하게 할게요. 집안에 있는 보물을 한번 살펴봐라 그랬더니 뭐요? 블랙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죠? 블랙을 이야기합니다. 그 블랙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또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밤색을 또 얘기를 하고 또 하나 또 뭐였죠? 비치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1차적인 색깔이에요. 그건 뭐야? 체적인 걸로 만약에 이럴 때는 이게 건이라는 개념일 것이고 근데 이거를 역상적으로 뜻을 용도적으로 이렇게 취용할 때는 그게 뭐라고? 수가 돼요. 이것을 우리는 주역이라는 건 바로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 읽어가게 되는 학문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첫 시간부터 너무 어렵게 가지 않느냐? 요 과정은 지금 사실 좀 어려워. 여러분들 학원도 나와요 지금. 요 과정은 어떻게 한다? 잠시 미룬다. 다음에 여러분들 딱 보니까 벌써 조금 어려워하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어려워하는 느낌이 드는데 계속 가면 여러분들이 졸리기 시작을 해. 그래서 우리 그걸 딱 캐치를 해. 어차피 이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여기서는 그걸 뭐만 건진다? 자, 그래서 채라는 것과 용이라는 것을 이해하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 채라는 것과 용이라는 것에 의해서 변화를 진단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 실질적으로 사례예요. 실례로 학교로부터 아동의 심리 상태를 통보받은, 그죠?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를 불러 심리 상태 유형을 분석한 건데 학교에 갔더니 어머니가 지금 현재 애가 큰일 났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얼마나 큰일 났는데 그랬더니 그걸 뭐를 했냐면 바로 저걸 검사를 한 거예요. 예. MBTI 검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정도로 나왔냐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MBTI로 했는지 애니어그램으로 했는지 그건 내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오래된 이야기라서. 근데 했는데 뭐로 나왔냐면 얘가 우울하고 충동적이고 그래서 이것이 심하면 동급 아이들을 갖다가 폭행을 하기도 하고 또는 칼로 갖다가 자기 몸을 자해하기도 한다. 이렇게 엄마한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아이는 전혀 그렇지가 않는데 말이죠. 그래서 엄마가 너무나 이게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걸 어찌하면 좋으냐. 애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때 이 색채로서 진단을 해봤더니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걔는 뭐라 그럴까, 그때 상태의 심리적 상태가 조금 짜증나거나 어떤 기운 없거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일일이 체크 항목으로 하다 보니까 표현은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단 내려주기를 애들하고 같이 뭐 떡볶이 한번 사줘. 그 다음에 또 뭐 영화 한 편 보여줘라. 그러면 끝난다. 실질적으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아무런 문제도 없고요. 이 자기도 생각이 들어요. 자위까지 이 뭐예요? 자해까지 한다라니까 너무 충격을 먹었던 거예요. 사실은 자해 근처도 안 간다. 그냥 이렇게 이 분석이 이만큼 차이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긍정적 요소 사인도 많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이게 왜 이런 표현이 되느냐면 1차적인 진단법이다라는 것이죠. 1차적인 진단법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브릭스마이어 같은 경우에도 이게 16진단법으로 쓰는 이유도 중복된 걸 다시 교차해서 풀어서 최대한의 그에 대한 요소를 찾아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공식은 좋은데 문제는 그걸 체크하는 과정에서 애들이 막 지겨우니까 막 해버리다 보니까 이제 결과를 정확하게 취합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 한 편을 봐야 되겠죠. 영화 한 편을 볼 때. 빛의 합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 색의 빛이 합성되어 다른 색의 빛이 만들어짐을 확인하고 모니터 화면에서 다양한 색이 나타나는 원리를 알아봅니다. 주변을 어둡게 하고 빨간색 빛을 비추어 보겠습니다. 이곳에 파란색 빛도 겹쳐 비춥니다. 두 빛이 겹친 부분은 자홍색으로 보입니다. 맞았다. 이번에는 빨간색 빛에 초록색 빛을 비춥니다. 노란. 두 빛이 합성된 부분은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초록색 빛과 파란색 빛이 겹쳐지면 청록색으로 보입니다. 시야. 세 빛이 모두 겹치면 흰색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을 적절하게 합성하면 다양한 색의 빛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색을 빛의 삼원색이라고 합니다. RGB라고 해요. 빛의 삼원색의 원리가 아주 잘 적용된 것이 바로 TV 모니터입니다. 아주 배율이 높은 돋보기인 루페로 TV 모니터를 살펴봅니다. 화면의 노란색 부분을 루페로 확대해봅니다. 아주 작은 점들이 보입니다. 이것은 모니터를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인 화소입니다. 화소에서는 다양한 색의 빛이 나오는데 노란색을 만들어내는 초록색, 빨간색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흰색 화면에
RGB가 나타나는 바로 것이. 이 세 가지 색깔의 점이 모여 흰색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빛의 상호색을 합성하면 다양한 색의 빛이 만들어집니다. 이 원리로 TV 모니터를 이루는 수많은 화소에서 나오는 빛이 합성되어 TV 모니터에 다양한 색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자, 요거는 출점이 항상 필요하죠, 그죠? 우리는 출점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EBS, 그죠? 네, EBS의 충학 사이트를 하는 데서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료를 인용할 때는 출처를 습관적으로 출처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요 EBS에 들어가 보면 요 말고도 또 물감에 대한 그죠? 거기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다음까지 동영상을 보시면 또 재미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뒤에 이어서 나갈 건데 이걸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광학으로서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요. 자, 이제 활교와 바로 이 삼원색의 대응되는 비교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다. 근데 이제 지금 요즘 되니까 이제 그 몇 분은 저한테 눈으로 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허리를 누릅니다. 이렇게 허리를 누르면서 내인데 허리를 이렇게 누르면서 눈을 나한테 이렇게 마주쳐요. 응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여러분들은 심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잠시 쉬어.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잠시 쉬었다가 해요.